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정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진행을 맡은 최영재입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 매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핫한 주제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판정 여신으로 등극하셨죠? 그 넘치는 카리스마로 정말 모든 걸 또박또박 해석해 주시는 우리 서울 성관위의 행정과장님이시자 변호사인 김정은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명을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너무 인상은 그냥 하늘하늘 여리여리한 소녀 같은 분위기. 판정소녀 허백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일 젊으신 거죠. 네. 하지만 요정이 있습니다. 네. 호칭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항의하시는, 툴툴거리시지만 하지만 본인의 또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다해주시는 판정요정, 검사 출신의 김영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경직돼 계세요. 좀 당혹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세요. 의외에 또 부끄러움이 있으세요. 자, 오늘의 판정법. 벌써 이제 10회인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저는 이 주제에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 이게 잘 활용하면은 정말 약이 되는데, 여차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또 논란에 항상 휩싸이는,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의 판정법,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시작합니다. 네, 이 선거 여론조사, 이 관련 처벌 조항이 만만치 않게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두 분 고시 공부할 때처럼 뜯어보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개괄적으로 먼저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처벌 규정 조항 어떤 게 있고 법조문의 내용이 어떠한지 요약 정리, 썸머리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시죠? 김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하시라고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관련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사를 가늠하는 어떤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네. 야, 누가 아주 우월하다는데 그런 이제 예단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은 분은 그 결과대로 그럼 나도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은 각 선거인들이 정말 고민하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가 투표할 사람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막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우리 법에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모두를 다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조사의 폐해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어요. 여론조사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 언제? 아주 선거에 임박한 일정 시기만은 그때는 공표하지 말고 각자 자유로운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게 이제 한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팩트로 있는 대로 보도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왜곡해서 보도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이제 규제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이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 때마다 보면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간섭현상이라고, 개입을 하려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효과를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여론, 제3의 여론이 여론조사 때문에 형성되기도 하고요. 이 정치학 용어가 재밌는 게 밴드웨건 효과, 대세론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제 언더독 효과, 오히려 약자에게 또 동정 여론이 모인다는 얘기도 있고, 이 선거 때 보면 저희 모친이 꼭 그러세요. 너 누구 찍을 거니? 그럼 어머니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누가 대세래?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저 후보 불쌍해, 찍어줘야지,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혼동이 되는데, 이게 자신이 딱 정한 후보가 굳건한 여론은 별로 흔들림이 없지만 항상 중간에 우리가 부동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폐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폐해를 잘못 악용하게 되면
선거 범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요즘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홍 기자님? 일단 여론조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속한 언론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바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론조사를 두고 많은 비판 내지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마식 보도를 한다. 그러니까 순위를 발표해서 뭐 줄 세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떴다방 여론조사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아니면 말고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뭐 아니면 말고라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유권자들도 갈수록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좀 가장 문제가 되고 좀 어떤 제도가 좀 보완됐던 게 2010년 지방선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여론조사를 했냐면 주로 유선 전화, 그러니까 집 전화로 이제 전화를 걸고 그다음에 받으면 기계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사실 저처럼 이제 20, 30대나 뭐 40대, 그러니까 청년층이나 아니면은 맞벌이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잘 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그쯤으로 이제 뭐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유선 전화로만은 정확한 그 여론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 그 2010년을 계기로 어떤 이제 변화가 생겼냐면 이제 유무선 전화를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ARS가 아니라 어떤 이제 조사기관에서 사람이 이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기관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거느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궁금해요. 누구한테 도대체 전화가 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표본을 기관에서 유리하게 정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RDD 방식이라고 하는데 임의 전화 걸기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임의대로 이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번호가 생성되는 방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법이 계속 달라졌고 이제 저희 언론 같은 경우에도 점점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어떤 원칙이나 그런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서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엄격해지고 있다. 정확성을 기해하는 거니까요. 이 통계적인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RDD의 R은 랜덤이겠군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나머지 DD는 뭡니까? DDD 모르겠어요. 다이렉트 다이얼 뭐가 있는데 그 다음 D를 모르겠네요. 랜덤 다이얼. RDD는 자막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아, 역시 방송 천재세요. 네. 자, 이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폐해가 있으니까 관련 법까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론조사 방식은 좀 더 정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정부나 기관에서의 자구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선거의 처음부터 선거의 끝까지 여론조사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요새 선거판에서는 여론조사의 활용도가 되게 높은데요. 이제 다음 다룰 판례에서는 그 당시에 규정이 되게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엄격하게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사전 신고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부에 공표를 하려면 그것도 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거를 설치하게 돼서 거기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뭐 형식적으로나 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 정치, 현대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뭐 정당 지지율 이런 거 쭉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선거 시기에는 이 여론조사에 관심을 반짝 가지고 공표가 되면 이제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여론조사가 좌우한다. 이런 정도까지도 나오는 이제 시절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우리가 지금 늘 다루고 있는 공직선거법에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어떤 사례를 좀 우리가 다뤄볼까요? 이제 이 후보 예정자가 개인이 이제 자기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한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유리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리고 싶겠죠, 유권자들에게. 그래서 이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정치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오니까 그 발행인, 그 지역 신문 발행인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내가 한 것으로 하면 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그 지역 신문에서 공동으로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하자. 흔히 하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된 사안인데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 내용이었냐면 이 후보 예정자가 좀 유리하게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한 그 부동층이 한 40%가 있었는데 그것은 쏙 빼고 그 신문의 일면 머릿 기사로 김안무개 후보 뭐 가상 대결에서 압승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달아서 이제 허위 보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허위 보도니까 뭐 사실 이 언론사는 개입하지 않은 조사임에도 나중에 이름을 슬쩍 얹었단 말이에요. 자, 왜곡도 있고 조작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 밝혀야 되는 내용 중에 일부는 빼고 유리한 것만 노출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사례가 여러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보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적용됐던 규정이 96조라고 해서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허위 왜곡하거나 뭐 보도 논평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만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각종 그 절차적인 규정을 좀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현행법으로 한다고 하면 처벌 범위가 더 확대되겠죠. 예. 근데 그 당시의 법으로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지금 뭐 고지해야 되는 내용들이 세세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럼 검찰 측이 기소했을 거 아니에요? 네. 검찰 측의 논리는 어떤 거예요? 뭐 이미 발표하시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 진행자께서도 네.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 측에 뭐 대응 논리도 있었을 텐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규정 자체가 그 주체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예정자의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왜곡 보도, 허위 논평하는 것의 주체는 언론인인데 왜 이 후보 예정자를 처벌하느냐라고 하는 게 주장이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법원은 비록 그게 언론인이라고 이렇게 신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발행인과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신분자도 그러니까 신분이 없는 그 입후보 예정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그 유리하게 나온 부분을 고지를 했고 그리고 뭐 가상 대결에서 압승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뭐 부동층이 40% 가까이 된다는 뭐 사실을 같이 보도했다 자기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왜곡 논평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그냥 그 주장을 그냥 무시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때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는 그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한 번씩 좀 이렇게 걸러서 사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뭐 더불어서 뭐 안심번호라는 것도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조금 지금 그 사안에서는 좀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하나 우리가 봤는데 좀 뭐 이 시간이 흐르는 일이긴 하지만 이때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판결은 그래서 그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허위 왜곡 그 논평 보도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아, 유죄일 것 같아요, 느낌상.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또 많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공표 금지 기간도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선관위 내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져서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선거에 임하는 측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좀 준수해야 됩니까, 허 기자님? 네, 일단 그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그 입장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누가 조사를 했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뢰로 조사가 실시된 건지. 아까 그 판례처럼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유리한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는 뭐 여론조사 업체를 썼다거나 그거는 누가 조사했고 누가 의뢰했는지를 표시하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할 경우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규정하는 지침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 그 다음에 조사 일시, 그 다음에 대상, 뭐 성인 남녀, 뭐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방법,
뭐 RDD 방식을 했다. 이거를 모두 밝힌 다음에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여야 됩니다. 뭐냐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문장까지 넣어서 이 중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 엄격한 그 법조항이 돼 있고요. 이게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기사를 쓰다 보면 선관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모든 요건을 다 썼으니까. 그럼 한 5분에서 10분 있다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저는 필터링을 하시는 검색 기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실시간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전에는 여론조사가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를 할 수가 없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후보자는 40%이고 그 다음 후보자가 37%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여론조사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5%다. 그러면은 그 3% 안팎으로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에서 37이다 이러면은 누가 1위다 아니면은 누가 뭐 앞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자제하도록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대목에 대한 첫 번째 판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영민 요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부터 자꾸 물어보세요. 네. 귀여우시니까요. 내주세요. 네, 실제 사례에 들어가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비교적 좀 분명한데 이제 정말 왜곡이냐 허위냐 이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죠. 애매할 수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뭐냐, 그 선거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냐.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이 생긴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 판단 기준도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법원에서 표현하기를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허위냐 아니냐 판단할 때. 그게 이제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검사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이제 죄를 찾아내서 입증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을 정당하게 구해야 되는 입장이 말씀이셨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적발하고 감시, 관리, 감독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여론조사라는 것이 선거 전 과정에서 보면 공천 과정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투표를 마치고 이 투표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출구조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론조사가 다 지금 이렇게 거의 만능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사실상 그 보조적인 수단이나 참고용으로 이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마치 그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뭐 문제점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국민 여론을 얼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너무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론조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쓸 수는 있겠지만 여론조사의 한계들이 있다. 제가 대학원에서 통계를 배우는데 통계학 교수님이 최근 데이터는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실토하게 돼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알 권리라는 게 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궁금해 하잖아요. 누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야? 누가 지고 있는 거야? 그게 팽팽한데 언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거 취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사실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률이 뭐 10%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게 정확한 여론이 반영되는 것인지 솔직히 이제 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뭐 경마식 보도라든지 떴다방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걸 너무도 잘 알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읽힙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또 가장 짧고 빨리 각인되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보도 유형이긴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의 이제 뭐 신뢰성이라든가 의혹 제기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언론도 물론이고 이제 캠프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추세를 봐야 된다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와 순위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후보가 오름세에 있냐 내림세에 있냐. 근데 사실은 사람이 이제 1위, 2위가 딱 명확히 수치가 나오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어떤 경우에는 캠프에서 왜 그런 조사를 했는지 항의도 들어오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죠. 뭐 여론조사가 뒤집히면 캠프가 뒤집힌다. 그거 뭐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선거 때 보면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공표 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 동안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가지고 막 시끌시끌하고 또는 이제 2, 3위간에도 뒤집히면 그 자존심 싸움인데 이 실버 크로스라고 또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이게 또 흥행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론조사의 정교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낮은 응답률을 일일이 전화해서 응대하기 좀 힘들어하는 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런 경우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사가 얼만큼 민심의 척도를 좀 잘 읽어낼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는데 첨단적인 방법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게 공표기간 금지, 공표 금지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헌재로 갔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거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을 때 공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 지금은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 대통령 선거법 이런 식으로 좀 규율이 돼 있었는데 구분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나서 그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선거 기간이 개시되자마자 공표를 못하게 규정을 해놨었어요. 당시에는. 오래 길었군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긴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 곧바로 여론조사를 보도를 못하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깜깜이 선거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된 사안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에 판단하기를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여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왜곡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에 대한 공표를 좀 금지할 필요가 있고 그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닌 이상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금지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당시에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 2005년이 되고 나서 그 공직선거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선거 그 금지 기간을 선거 기간에서 선거일 전 6일로 확 대폭 축소해서 다시 법이 개정되도록 지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이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네요. 한때는 굉장히 길었던 기간도 있군요. 이 사이에도 참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을 텐데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예요. 그럼 6일 전이면 뭐 합의가 돼서 조용하냐? 언론은 역시 깜깜이 선거라고 부릅니다. 블랙아웃, 뭐 터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여론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또 계속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거법이 왜 이렇게 공표 금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건지, 글쎄 길다고 하는 이유는 공표 금지 기간이 없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럼 왜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냐? 다른 나라는 여론조사를 통한 뭐 왜곡 문제가 없는 거냐? 여론조사 가장 싫어하는 분이 또 미국에 지금 대통령 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항상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많은 이제 분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른 나라 사례보다 우리는 왜 이걸 굳이 6일을 둬야 되지? 이런 이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우리 유권자들의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특성을 조금 이제 법에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해서 예, 이게 원래 마케팅 용어인데 우리가 특히 유행이 민감하잖아요. 그 뭐 롱패딩 학생들 보면 길에 보면 다 롱패딩을 입고 뭐 어떤 때는 또 뭐 등산복 같은 뭐 아주머니들 공항에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소비를 이제 우리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 밴드웨건 효과면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승산 있는 사람 쪽으로 이제 표심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기는 편 우리 편이고 될 사람 찍는다. 어르신들이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열세에 있는 후보들, 좀 안쓰러운 분들의 동정심 갖는 유권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열세자 효과라든가 뭐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추세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큰지를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아까 우리가 헌재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당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역시나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 그 결과를 공표를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국민의 알 권리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거권까지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헌법재판소가 설시하기를 그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 그거는 위반되지가 않고,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다라고 보여져서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여전히 그 언론에서는 6일도 금지하는 것도 깜깜이 선거라고 지금 비판은 여전히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정 기간 금지를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만약에 금지를 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랑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그 입법자들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보시고 계시면 뭐 다 우리 보고 하라 그래 뭐 이러실 건데, 입법자의 고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도의 판단을 하시려면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국민 여론을 알아야지 그 어떤 눈높이에 맞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언론사를 대표하여 허백윤 기자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 기자님께 지금 6일은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지만 허 기자님이 소원 내신 건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네네네. 하지만 지금도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언론사 입장 주로 어떻습니까? 네, 이게 7일까지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사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공표나 보도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결과를 알 수는 있습니다. 어떤 수치 같은 거는. 그래서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거 막판에 갈수록 사실은 더 엎치락뒤치락하고 맞아요. 또 이제 그제서야 표심을 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 전에 정하거나 아니면 하루 전에, 아니 또는 투표소 가면서 표심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주일이 너무 길다는 이제 그런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국회에서도 이 6일간 블랙아웃 상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일주일을 하루로 줄이자는 개정안을 낸 국회의원이 있고요. 근데 아직 계류 중입니다. 그 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공표 금지 기간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이틀 정도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긴 편이다. 그런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길고 엄격하네요. 하루나 이틀도 뭐 예를 들면 투표장 가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투표 직전에 무슨 놀라운 커밍아웃이 터지는가 하면 저는 이건 좀 반칙 아니야 그랬던 게 뭐냐, 말씀하신 대로 모 언론사에서 이 공표 금지 기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하면서도 메신저로 돌아다녀요.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도 없고 혼란스럽기만 한 거죠. 참 이게 입장이 다종다양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출마자나 혹은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유권자나 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효정님,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기간은 분명하니까 뭐 그 부분보다도 그 내용 보도할 때 사실은 뭐 왜곡이나 허위사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내용을 허위로 보도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주로 이제 온라인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자, 이것은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하는 것들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죠. 네. 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또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존중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재밌었던 사례 하나 좀 소개드리면서 마무리를 네. 하고 싶은데 좀 이색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소수 정당이고 이제 새로 창당한 당의 후보가 있었는데 네. 선거 기간 내내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당 의원들이 뭐 누구랑 단일화를 해라라든가 뭐 사퇴를 하라든가 같은 당에서 공격을 받다가 네. 결국에 이제 후보가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하니까 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한 반 정도가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제 한 열흘 전 가까이였거든요. 같은 당 의원들한테 공격을 받는 이 후보자를 보니까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언더독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 너무 안 됐다 해서 동정 여론이 막 폭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후원금이 이제 몰리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딱 공표 금지 기간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에 이제 남아있던 이제 캠프 관계자들이 하루 이틀만 더 빨리 탈당하지. 그러면 이제 오름세를 유권자들이 확인했으니까 아, 저 사람한테 표를 줘도 되겠구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 공표 금지 기간이 굉장히 민감하고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그 신뢰성에 너무 이제 그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거나 저 판세가 다 이제 선거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야말로 판세 내지는 좀 추세를 확인하는 장치로만, 좀 보조적인 장치로만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출마하는 분들이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데 이 처음 이제 정치인문에서 도전했던 분들이 실패하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사하는 건지 알았는데 나를 홍보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자꾸 하는 게 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좀 왜곡에 어떤 영향을 주는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장 엄정한 우리 판정 여신님,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선거에서 워낙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많은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선거를 해? 그냥 여론조사로 뽑지. 그렇지. 이런 냉소적인 맞아요.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활용을 잘하면 이게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완전 여론조사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면 또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양날의 검과 같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신뢰성과 공정성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마무리를 자, 김영민 요정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다시 그 공표 금지 기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언론으로 언급을 좀 돌아가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 그 결정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 같은 결정내에서 소수 의견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합헌이라고 보는 데에 대한 약간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어떤 문제 제기냐? 외국 언론 매체나 인터넷 등에는 대응을 못하지 않느냐. 금지 기간에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인터넷이 다 열려 있는데 미국의 교포 방송에서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는 거는 사실상 규제가 안 된, 당연히 처벌도 안 되고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한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국경이 자꾸 낮아지고 있고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이런 그 기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헌재의 결론, 그 결론을 지금의 시대 상황에 비춰서는 아직은 그래도 뭐 헌재의 결정이 타당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많지 않은 기간 이내에 아마 이런 거는 좀 더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없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뭐 아주 핫한 이슈를 다뤘습니다. 정말 핫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이제 선거 여론조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유권자분 각각의 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으셔야 이것도 여론으로 모여서 이게 뭐랄까요?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이 정말 정확한 여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신 세 분, 이제 여신, 요정, 소녀 세 분의 이제 이 고견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판정법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